2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범죄 피해자 법률 구조 사례, 오늘은 보이스피싱 구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김모 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 1팀의 김수경 수사관입니다. 본인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관에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김 씨는 그러나 뭐에 홀린 듯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불러준 안전계좌라는 계좌에 2,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30대 초반 가정주부 A 씨도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고수입 알바, 세금 회피를 위해 판매 대금을 입금받아 회사에 전달해줄 사람 모집, 수고비 하루 200만 원 지급이라고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매출 증가로 인한 소득세를 면하기 위해 본인 소유 통장을 통해 물품 대급을 지급받고 이를 인출해주면 하루 2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돈이 궁했던 A씨는 문자메시지 수신자에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보이스피싱 주동자와 통장 명의자 A씨를 상대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냅니다. 1심은 김 씨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주동자 외에 통장 명의자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속아서 통장을 넘겨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대법 판결에 따른 선고로 이미 인출된 돈에 대해서 통장 소유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벌이며 고군분투하던 김 씨는 통장에서 돈을 뽑아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해하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공단은 김 씨가 범죄 피해자고 구조 타당성이 있다며 무료 법률구조 결정을 내리고 항소심 변호를 맡습니다. 항소심에서 공단은 통장을 대여한 A씨에게도 불법 공동회의자로서 함께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좌를 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다.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해 인출책에게 전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배상액을 1,6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조필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 통장 전달자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가 면제되었는데 이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이번 사건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의 의의는 어차피 빌려주더라도 보이스피싱 형사 민사상 책임 안 지니까 얼마든지 안심하고 빌려주게 되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더 활발하게 파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 판결 계기로 통장 명의를 빌려주기만 해도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 피해액 중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경각심을 줘가지고 금융감독원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입금을 하라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무조건 관계기관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이 이용되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주거나 통장을 넘겨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단 측은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현직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시위인가요? 네,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를 요구하는 시위인데요. 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변시를 자격 시험제로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 이게 다 변시 합격률이랑 연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1회 변시 합격률 87.15%에 비해서 지난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그 절반으로 뚝 떨어져 49.35%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달 치러진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변호사 수 급증을 우려하는 법조계의 반발 때문에 이 정부가 입학 정원 대비 75%라는 자의적 기준, 합격 기준을 적용해서 변시 합격자 수를 강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반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원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달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요? 네, 변호사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네. 의사 시험의 경우를 준용해달라는 의견인데요. 네. 통상 9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하는 의사 국가고시처럼 네. 변시도 로스쿨에서 정상 교육을 받고 큰 하자가 없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자격 시험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관련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합격 기준을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 시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변호사 시험법에서는 관련 내용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의료법과 같은 명시적 합격 기준 조항이 변호사 시험법에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변호사 시험 제10조는 법무부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시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상당 부분 사법시험법 제4조를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사법시험법 제4조는 선발 예정 인원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한변협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네. 사법시험법도 같이 폐지가 됐는데 네. 현재 운영 중인 이 변시를 사법시험법에 따라 합격자 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네, 시행규칙은 변시를 주관하는 법무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니만큼 네. 정부가 하루빨리 공론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의료법 시행규칙처럼 변시도 일정한 점수, 이제 커트라인을 정해서 자격 시험화를 하든지 네. 아니면 로스쿨 정원이 아닌 응시자의 75% 이런 식으로 변호사 배출 정원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데요. 네. 변호사 수 확대가 국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될 일은 전혀 없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변협은 줄곧 변호사 수 확대 반대하는데 다음엔 곧 취임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말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관심을 모았던 이 전 대통령 보석 여부에 대해선 재판부는 별다른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용 여부와 보석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월 8일 구속 만료 전 심리를 끝내기가 어렵다는 점, 다른 하나는 수면 무호흡 등 질병입니다.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재판을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핵심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가리는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주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도의 당뇨를 앓고 있고 심한 빈혈 및 어지럼증, 극도의 불면증, 수면 무호흡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석방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요약하면 건강이 극도로 안 좋고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끝내기가 어려우니 석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검찰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보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소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건강 상태가 위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만성질환에 불과해 석방이 필요한 긴급한 치료와 무관하다. 외부기관에서 진료받으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보석할 때 보석은 보호할 보자에 석방할 석자를 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다시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뉩니다. 필요적 보석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청구하면 허가해주는 보석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때 등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필요적 보석의 예외, 그러니까 필요적 보석으로 석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은 형소법 제96조에 나오는 임의적 보석입니다. 해당 조항은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의 청구와 법원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제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 임의적 보석의 사례로 흔히 병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필요적 보석의 원칙이나 예외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96조 임의적 보석, 다른 말로는 병보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가 나지 않을 걸로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합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로 보석해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건강이 정말 나쁜 경우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보내서 의료 치료를 받게 하거나.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속 만기 내 심리 종결이 어렵다는 보석 사유를 들고 나온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발언과 망언 처벌법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발언 내용부터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8일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나온 망언들입니다. 네. 이제 이 발제자는 5.18의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가 대법원에서 처벌 확정되기도 한 지만원이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지만원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하고, 전두환은 영웅이다, 이런 같은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라고 발언을 했나요? 네, 이정명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김순례 의원의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영상을 보냈는데 지만원을 제일 존경한다, 또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이런 망언 이런 거는 현행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안 되나요? 그런데? 네,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자의 명예훼손입니다. 네. 사자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요건이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네. 그 사람이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믿었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다, 거의 확신범 같아 보이기는 네. 하는데, 그러면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워낙에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지켜봐야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는 이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명예훼손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런 망언이나 허위 주장 같은 경우는 좀 제재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 왔고, 그래서 역사 부정죄에 관한 것을 신설해서 법으로 처벌하자, 이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에도 이런 처벌법이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나 독일에 이런 처벌법이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 반나치법이라든가 프랑스의 홀로코스트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인데, 나치의 문양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움직임이 좀 있나요? 역사 부정죄 처벌법 이런 거? 당장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이네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여 이런 범죄적 망언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박광원 의원의 경우에도 대표 발의를 했는데 5.18 민주화에 관한 운동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을 내면서 여기에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금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망언 사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처벌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 특히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 같은 분은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왜곡하는 역사가 중요한 역사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피해나 침해가 현재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으로
한정해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치유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김순례 의원 뭐 당 대표 선거 이런 데서 뭐 보수의 전사가 되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뭐라 언급하기가 좀 그렇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변호사 수임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위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뤄진 전화 상담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2심 재판부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 상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성공보수 관련 법원이 변협을 압박했다며 현직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이 현직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취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건에 대해 가슴 아픈 집안일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나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도청에서 가진 회견 도중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으로 오는 4월 공석이 되는 헌재 재판관 후보로 강신섭 변호사, 김용건 변호사, 김하열 교수, 전현정 변호사, 황도수 교수, 황정근 변호사 등 6명을 추천했습니다. (2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